스토킹 사건을 보다 보면 이별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씁쓸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코즈츠미 히데토. 도쿄 세타가야구의 토도로키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그는 시내 사립여고에서 사회과 교사로 일하며 배드민턴부 코치를 전담하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업무 태도도 성실했고 학생들에게도 나름 인기가 있었는데 2004년 10월 배드민턴 교실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이 여성은 당시 25살이었던 시바타 리에시로 후쿠오카의 대학을 졸업한 뒤 도쿄로 상경해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무튼 배드민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당시 리에시는 히데토를 이상적이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이내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약 2년에 걸친 이들의 연애에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히데토의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는 리에 씨가 약속 시간에 몇 분만 늦어도 하루 종일 불쾌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질투심으로 리에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가령 업무상 남자 동료와 차를 같이 탄 것만으로도 히데토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분노했고 리에 씨는 점점 그의 과도한 집착을 견딜 수 없게 되었죠. 결국 2006년 7월 리에 씨가 히데토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들의 연인 관계는 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헤어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히데토는 리에 씨에게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은 전부 너만 행복해지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일방적인 원한과 집착의 표현들이었죠. 이렇듯 너무도 집요한 히데토의 괴롭힘에 리에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이사해 히데토와 거리를 두었죠. 그리고 이사 후 2년이 지난 2008년 7월 리에 씨는 직장 선배와 결혼해 성을 미요시로 바꾸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직장 선배는 그녀가 히데토와 연애했을 당시 고민을 상담했던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당시 그녀는 결혼 후 카나가와현 즈시시로 이동했고 이후 자신의 일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다시금 평범한 삶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2년이 지난 2010년 4월 무렵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한 남성이 보게 됩니다. 네, 바로 과거 연인이었던 히데토였죠. 그는 리에 씨의 성이 시바타에서 미요시로 바뀐 것을 보고는 그녀의 결혼에 눈치챘고 결국 그동안 잠잠했던 광적인 질투심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히데토는 정상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직장도 그만둔 채 집에 쭉 틀어박혀 살고 있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산에서 헬기로 구조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히데토는 다시금 리에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2주라는 시간 동안 무려 2000통에 달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동안 잠잠했던 스토커가 움직이자 리에 씨는 겁에 질려 즉시 경찰서에 상담을 의뢰했고 경찰은 히데토의 가족을 통해 그에게 구두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덕분에 잠시나마 히데토의 메시지가 멈췄지만 이건 잠깐의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2011년 4월이 되자 히데토는 또다시 리에 씨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 그의 메시지는 그저 원망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찔러 죽이겠다 라는 살해 협박이 담겼으며 하루에 이런 메일이 무려 100통 가까이 날아왔던 것인데요. 결국 리에 씨는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그녀의 집에 긴급 신고장치를 설치해 두었지만 히데토는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리에 씨의 이전 직장 동료, 지인 등을 수소문해 이들 앞으로 허위 배달 음식 주문을 마구 넣는 등 악독한 괴롭힘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6월 경찰은 히데토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되었죠. 3개월 후 히데토는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 3년이었기 때문에 곧장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리에 씨의 집 입구에 CCTV도 설치해 주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히데토의 스토킹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히데토는 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사실 이 체포 과정에 있어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히데토 체포 당시 경찰은 발부된 영장을 가져왔었는데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제시만 하면 되는데 이 영장을 소리내서 읽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장에는 리에 씨의 집 주소 일부가 적혀 있었죠. 물론 번지수 같은 일부 정보가 빠져있긴 했지만 주소를 들은 히데토는 이를 암기했고 당시의 기억을 바탕으로 리에 씨의 정확한 주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 판결 이후 보호관찰소에서는 방문, 전화, 메일 등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일체 접촉하지 말 것 이런 특별 준수 사항을 통보했지만 정작 즈시시 경찰서는 이러한 조건이 부과된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히데토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낸 이메일만으로도 그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어 교도소에 격리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판결 이후 잠잠해졌던 히데토의 스토킹은 2012년 3월 하순부터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불과 17일 동안 리에 씨에게 총 1089통의 메일을 보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 메일의 주된 내용은 다른 놈이랑 결혼한 건 약혼 불이행이다. 위자료를 내놔라. 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대부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들이었죠. 당시 경찰은 리에 씨의 추가 신고에 따라 그녀의 자택 주변을 자주 순찰하고 CCTV를 늘리는 등 예방 조치를 했지만 히데토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히데토는 경찰이 읽어준 주소를 바탕으로 리에 씨의 집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야후 치에브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지식인 같은 사이트에 여러 계정을 동원해 400건에 달하는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그가 올린 질문들은 대략적인 주소는 알지만 번지를 모를 때 알아내는 법, 컴퓨터나 휴대전화 신호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살인범이 체포되기 전에 목숨을 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대부분 의미심장한 것들 뿐이었죠. 그리고 결국 히데토는 온라인에서 얻은 조언대로 흥신소, 즉 사설 탐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2년 11월 5일 그는 치바현에 있는 한 탐정사무소를 찾아가 리에 씨의 주소를 찾아달라 의뢰했습니다. 당시 의뢰를 받은 탐정은 다른 탐정에게 하청을 주었고 이 다른 탐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지역 시청 공무원에게 접근했는데요. 탐정은 리에 씨의 남편으로 가장하여 즈시시청 세무과에 전화를 걸었고 공무원은 탐정을 실제 남편으로 착각해 스토킹 때문에 열람 제한 조치가 걸려 있었던 리에 씨의 주소를 그대로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데토는 리에 씨의 주소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2012년 11월 6일 이날은 공교롭게도 히데토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알아낸 주소를 바탕으로 리에 씨의 집으로 향했고 혼자 있던 그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았으며 범행 후 2층 창문에 밧줄을 묶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약 1시간 뒤 집을 찾아온 택배기사가 창밖에 매달린 히데토의 모습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리에 씨의 사인은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사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2년 12월 28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비록 사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직간접적으로 범행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 있었죠. 바로 남편을 사칭해 집 주소를 알아낸 사설탐정, 그리고 열람 제한 조치가 걸려있는 문서를 그대로 발설한 공무원이었죠. 우선 탐정 같은 경우엔 주소를 수집한 방법 자체가 남편을 사칭한 것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였고 결국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시청 역시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자 유족에게 약 1,100만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안타까운 점은 보호관찰기관이 히데토에게 명시했던 접촉 금지 준수명령이 경찰 현장에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이를 파악했다면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며 애써 정보 열람 제한 조치를 걸어두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내부 규칙을 어긴 직원 하나 때문에 피해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에야 여러 스토킹 사건들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조금 개선되었지만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 라는 말처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민사였습니다.